알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버스카글리아 지음, 이은선 옮김. 본래의 나로 돌아가자. 사랑이란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 오늘의 강연 주제는 상담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본래의 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소규모 강의로 진행할 때는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청중의 눈동자를 보고 싶어 강의를 할 때면 늘 조명을 환하게 켜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중의 표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의 변화에 따라 제 강의의 속도나 내용을 그때그때 조절하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몇 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를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생텍쥐베리는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저는 사랑에 대해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는 편입니다. 사랑이란 끝이 없을 뿐더러 사람이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고 넓어지면 사랑도 똑같이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를 내려 사랑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생텍쥐베리의 정의는 마음에 듭니다. 가르침이란, 상담이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 그 사람만의 독특함, 그 사람 속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말입니다.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시달리다가 반항을 포기하고는 이런 걸 적응이라고 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가끔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끝까지 나 자신을 고집할 거예요. 한 번은 사랑학 강의가 끝난 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주차장으로 갔는데 글쎄 그분이 다짜고짜 저를 끌어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21살인 아들 녀석이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라는 겁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들 녀석이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녀석이 선생님 덕분에 비로소 표현할 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변화를 믿습니다. 교사인 우리부터 먼저 변화의 힘과
그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란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마다 그 지식을 흡수한 상대방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배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모험이라는 걸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움이야말로 새로운 내가 되는 가장 확실한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저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텍사스 주민이 후한 인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강의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써놓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폐기 처분한 뒤에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지 않으실래요? 라든지 저희가 지금 이런저런 곳에 모여 있는데 와서 함께 어울리지 않으실래요? 라는 내용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 밖에는 작은 메모 쪽지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 만남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의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았기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이유, 절대로 실증 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을 찾게 됩니다. 음악을 한 곡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음악 수천 곡을 알게 됩니다. 베토벤의 소나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음악에 푹 빠지게 됩니다. 시집을 한 권 읽어보십시오.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으면 푹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읽고 보고 하고 만지고 느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본래의 나입니까? 아니면 학습을 통해 탄생한 타인들이 말하는 나입니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랑이란 당신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한 생텍쥐베리의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나로 돌아가려면 어떤 모습의 내가 편한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가요?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한 내용 중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자아를 일깨웠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맞아, 왜 나를 가둬놓고 있었지? 이젠 빗장을 열고 나를 끌어안아야겠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안의 나를 해방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참모습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살아 숨쉬며 발전해도 좋다고 스스로 허락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입에서 본래의 나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우리의 말은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웰덴 존슨의 주장에 따르면 말 한마디로 한 아이를 말더듬이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꼬마가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외쳤다고 칩시다. 엄마, 밖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가 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허리를 뚝 자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봐라. 너는 지금 말을 더듬고 있잖니.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아이는 자신이 정말로 말을 더듬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말더듬이라고 자신을 세뇌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삽시간에 한 아이를 말더듬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너는 참 예뻐, 너는 참 예뻐, 너는 참 예뻐 하는 말을 반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예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당당해집니다. 하지만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생겼어 하는 말을 계속 들은 사람은 어깨를 움츠리고 점점 초라해져서 정말로 못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편견도 미움도 근심도 책임감도 의무감도 존경심도 상냥함과 너그러움도 모두 배우는 것입니다. 모두 사회와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1살에서 2살 사이에 단어에 담긴 기분과 뜻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배운 언어를 통해 주변을 인식하고 이때 배운 언어를 평생 사용하면서 언어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일생을 통틀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즐겁게 선택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무서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익숙한 것들과는 결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직장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 난 이제 만족해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변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과감하게 작별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에 발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닌 무관심입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나마 내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과는 최소한 의사소통이라도 되지만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과는 얘기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카메라로 찍고 있는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행하면, 외로우면 장면을 바꿔보십시오. 배경을 새로 만드세요. 배우들을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카메라로 찍고 있는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행하면, 외로우면 장면을 바꿔보십시오. 배경을 새로 만드세요. 배우들을 바꾸세요. 대본이 마음에 안 들면 무대를 내려와서 다시 쓰면 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대본이 있습니다. 100만 갈래의 길 중 내가 선택한 길. 인간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느껴주는 사람, 만져주는 사람, 사랑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 교육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킬스 연구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고아원에서 혼자 자란 아이들이 감정이 점점 무뎌지다가 마침내 목석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정상이었던 아이들이 1년 반이 지나자 지능지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아이들 중에서 12명을 출연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아이들을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10대 소녀들이 머무는 보호시설로 데리고 가서 한 사람씩 짝을 맺어주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지적인 면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됐지만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똑똑한데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똑똑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반면에 평범하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애정이 넘치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한 것은 아이들의 작은 부분까지 사랑해주고 마지막 날 버스에 오르는 그들을 보면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는 소녀들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 상황에서 달라진 건 오직 하나, 사랑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아이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스킬스는 그 뒤에 그 12명의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고아원에 그대로 남아있던 표준 그룹은 모두 보호시설 신세를 지거나 심각한 정신장애로 주립병원 신세를 졌지만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소녀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룹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모두가 결혼했고 이혼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전원이 자립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독립 변수로 작용했던 점은 쳐다봐주고 만져주고 느껴주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였습니다. 경청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침묵 사이로 오가는 법입니다. 카운셀러가 되고 싶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은 그저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몇 분만 지나면 상대방이 모든 걸 술술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가식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내 모습을 찾고 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럼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를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다가가십시오. 그래야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을 애워싼 허상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허상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게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젠 나예요. 나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수 없거든 쓸데없이 간섭하지 마세요. 또 하나, 지시를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지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겁에 질린 채 손가방을 꼭 쥔 가엾은 어머니를 앞에 놓고 책상 너머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분을 완벽하게 검사한 결과 경미한 뇌기능 장애로 인한 난독증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 네. 그 다음 장면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이렇게 묻겠죠. 여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190나 냈잖아요. 난독증인가 뭔가가 있대요. 뇌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190나 내고서 들은 얘기가 겨우 그거예요? 특수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이런 세상에 살면서 쓰러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으므로 원망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팀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의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계기로 사람들이 뭉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선행됩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현재 소견을 밝혀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합니다. 먼저 아이의 현 상태를 자세히 파악합니다. 이럴 때 협동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사소한 뇌기능 장애가 있다는 정도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나 교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고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바로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10년 후에 가르칠 것 대신 지금 당장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앉는 법인지, 집중하는 법인지, 연필 잡는 법인지, 읽기인지. 세 번째로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정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부분을 맡고 교사인 저는 이 부분을 맡아서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역할을,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공 여부를 놓고 다시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성공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걸 완벽하게 익혔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은 어떤 단계로 넘어갈까요? 교육 상담이란 상대방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게슈탈트 심리치료연구소에는 조지프 징커라는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만인의 지식과 나만의 깨달음이라는 논문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아를 찾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할까? 그는 자신의 머리가 아직은 녹슬지 않았고 몸도 아직은 기운이 남아있고 지금이야 어떻든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운명을 바꾸려면 달라지기로 결심하고 변화에 대한 사소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예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연습을 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욕심 없이 내 손으로 뭔가를 창조하고 해로운 습관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아내와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들어보고 자아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고 좌충우돌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과정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지 않고는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아 찾기에는 공식도 없고 참고서도 없다. 나는 존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살아있으며 자아를 찾는 여행을 하는 중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이며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는 내 안에 있는 단점과 실수와 과오를 극복해야 한다. 나의 부재를 나만큼 아파할 사람은 없다. 내일 또 다른 날이 시작되면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살아가야 한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옆 사람이나 인생이나 하느님을 원망할 생각은 없다.